1929년 대공황이 시작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요동치는 심전도 곡선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심장이 멈춰가던 순간을 상징합니다. 뉴딜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은행 시스템이 마비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것이라는 낡은 믿음과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만 한다는 새로운 이야기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기술적 조정이나 평범한 약세장이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내러티브가 정면으로 부딪히던 전쟁터이자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한 마지막 붕괴의 무대였습니다. 앞선 장에서 보았듯이 S&P 500 지수는 역사적 최저점으로 추락했고 9,000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경제는 마치 심장이 멈춘 환자처럼 금융적 심장마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19세기 내내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고전적 자유방임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신뢰와 신용의 붕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 거대한 문제를 아는 채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응답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 챕터는 바로 이 금융 시스템 붕괴의 문제에서 정부라는 보이는 손의 개입이라는 응답으로 넘어가는 약 8개월간의 격렬한 전환 과정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는 시도입니다. 그 여정의 출발점에서 시장은 뜻밖에도 희망 쪽에 베팅합니다. S&P 500 지수는 4.33에서 8.39까지 불과 2달 만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며 플러스 89.39%라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차트 위 화살표가 보여주듯 이 폭등은 경기 회복이나 실물 지표의 개선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에 대한 기대에서 나왔습니다. 곧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정책이 지금의 절망적인 현실을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이 만들어낸 정치적 랠리였습니다. 시장은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미래에 도착할 변화를 미리 가격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희망에 앞당겨 투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랠리가 진행되던 그때 보이는 경제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업률은 25%에 육박해 일자리 넷 중 하나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1929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후버빌이라고 불린 판잣집 빈민촌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를 이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1932년 7월 루스벨트가 미국 국민을 위한 뉴딜을 약속하며 보이는 손의 전면 등장을 예고한 정치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랠리는 S&P 500 역사상 최초의 정치적 랠리이자 정책 기대 랠리로 데이터가 아니라 목소리와 서약이 가격을 움직인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에 대한 베팅은 곧 현실의 역습을 맞이합니다. 8.39까지 치솟던 지수는 다시 5.66까지 떨어지며 마이너스 32.54%라는 가파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프에 그려진 붉은 선처럼 랠리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이 6개월간의 급락 구간은 우연히도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로 평가되는 권력 공백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시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뉴딜의 작속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행 시스템의 위기와 정치적 마비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현실을 이기던 구간이 끝나고 현실이 기대를 되갚아치는 구간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이 공포의 중심에는 선장 없는 배처럼 표류하던 4개월간의 정책 마비가 있었습니다. 1932년 11월 8일 선거일 이후 루스벨트 취임일인 1933년 3월 4일까지 미국은 패배한 대통령 후보가 여전히 집권하고 있지만 정치적 정당성을 잃은 레임덕 상태였습니다. 당선인 루스벨트는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도 아직 어떠한 법적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민간인에 불과했습니다. 한쪽은 시장 개입을 주저하며 뉴딜식 급진 정책의 협조를 거두했고 다른 한쪽은 준비된 해법을 가지고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지도자 사이의 줄다리기는 슬라이드에 묘사된 끊어져가는 밧줄처럼 신뢰의 증발을 더욱 가속하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누구도 키를 쥐고 있지 않은 배에 차고 있다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은행 창구 앞에 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1933년 2월 14일 미시간주가 8일간의 뱅크 홀리데이를 선포하며 사실상 주 전체 은행군을 잠그자 사람들은 자신의 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돈을 찾기 위해 서둘러 은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슬라이드의 지도에 번져가는 붉은 음영처럼 뱅크런은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로 번져가는 최후의 전염이 되었습니다. 각 주 정부와 은행들은 개별적으로 방어하려 했지만 예금자들이 믿음을 거둔 순간 시스템은 연결된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 끝에는 3월 4일 전례 없는 수준의 시스템 마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을 지배한 감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뉴딜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은행 시스템이 먼저 붕괴해버려 모두가 손 쓸 수 없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8.39에서 5.66으로 이어진 마이너스 32.54%의 하락은 뉴딜 약속에 대한 실망이나 정책에 대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락은 1932년 여름에 쌓아 올렸던 희망적 베팅을 철회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뱅크런과 은행 폐쇄라는 차가운 현실을 가격에 반영한 과정이었습니다. 기대의 프리미엄이 하나씩 거치면서 시장은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1933년 4월 4일 미국 48개 주 전체에서 은행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현금 인출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은행들이 줄줄이 등장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시스템 페일러라는 표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신뢰와 신용의 순환이 끊기자 경제는 돈이 아닌 공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록된 S&P 500의 저점 5.66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주식시장 가치가 거의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상상을 이미 반영한 상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최종 붕괴는 정부의 전면 개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새로 취임한 루스벨트 행정부는 먼저 3월 6일 전국 단위의 뱅크 홀리데이를 선포해 남은 은행들까지 포함한 모든 시스템을 강제로 멈추고 더 이상의 뱅크런을 차단했습니다. 이어 3월 9일 긴급은행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어떤 은행을 살리고 어떤 은행을 정리할지, 어떤 조건에서 영업 재개를 허용할지를 정하는 법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루스벨트는 첫 번째 노변 정담을 통해 라디오 앞에 국민들에게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예금을 다시 맡겨도 안전한지 차분히 설명하며 망가진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설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위기에서 보이는 손의 강제 재부팅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장은 이 변화에 즉각적인 신호로 응답합니다. 1933년 3월 15일 주식시장이 다시 문을 열자마자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플러스 15.34%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차트에 거대한 양봉이 보여주듯 그동안 심전도처럼 불규칙하게 흔들리던 가격 곡선은 마치 강한 전기 충격을 맞고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처럼 큰 파동을 그리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날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정부의 전면 개입을 완벽한 해결책으로 본 것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아무도 키를 잡지 않던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 누군가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환영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2.54%의 하락은 뉴딜에 대한 회의나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최종 진통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는 최종 붕괴와 전국 뱅크 홀리데이라는 사건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시장과 시민들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시스템 재부팅을 받아들일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장의 그래프들이 보여주듯 신뢰 증벌이라는 문제는 절벽 끝까지 밀려난 뒤에야 보이는 손이라는 해결책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이후 자본주의가 위기를 다루는 방식, 특히 금융위기를 만났을 때 시스템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남긴 핵심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때로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미래 정책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4.43에서 8.39로 이어진 랠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둘째,
정치적 공백과 정책 마비는 숫자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장에게 가장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고, 권력 공백기 동안의 혼선과 갈등이 마이너스 32.54%라는 대규모 하락으로 폭발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종류의 위기에서는 개별 은행이나 개별 기업 차원의 해법이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는 시스템 레벨의 해법이 필수이며, 보이는 손에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면 자본주의의 심장은 다시 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예고를 남깁니다. 시장이 플러스 15.34%라는 폭등으로 환영한 이 첫 번째 개입은 다음 챕터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뉴딜 정책 실험 시대의 서막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이 실험이 어떤 성과와 부작용을 남겼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는 1932년 7월부터 1933년 3월까지의 데이터를 한눈에 정리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숫자와 함께 다시 복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1932년 7월과 8월에는 S&P 500이 4.43에서 8.39까지 오르며 뉴딜 연설 이후 보이는 손에 대한 기대가 희망이라는 내러티브를 형성했습니다. 1932년 11월에는 루스벨트 당선과 함께 권력 공백기가 시작되며 조정과 불안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1933년 2월에는 미시간주의 뱅크 홀리데이와 전국으로 번진 뱅크런 속에서 지수가 5.66까지 떨어지며 신뢰 소멸이라는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3월 4일 이후 루스벨트 취임과 전국 단위 뱅크 홀리데이, 긴급은행법 통과, 노변 정담이 이어지면서 시스템 강제 종료와 전면 개입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지수는 5.85 수준에서 다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날짜와 숫자, 그리고 각 시기마다 시장이 믿었던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한 줄의 가격 차트 뒤에는 언제나 정치와 정책, 심리와 제도라는 복잡한 층위가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위기를 바라볼 때도 이 표가 강력한 역사적 참고점이 되어줄 것입니다.